고래는 어쨌든 한 300만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도 이제 커지고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몸집을 많이 부풀린 어찌 보면 이제 진화를 꽤 많이 한 이런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몇몇 동물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진화라고 불릴 만한 행동들을 거의 안 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그냥 버티고 예전 모습을 그대로 뭐 300년 된 우동집처럼 이렇게 막 100년 된 간장 쓰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비유를 하자면 청동 조각상 주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DNA 유전자를 말하자면 이 쇳물, 청동물이라고 하면 그 틀이 환경이거든요. 네. 환경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청동물을 부으면 계속해서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고래가 커진 게 아주 좋은 예인데 드라마틱하게 커진 이면에는 3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엄청난 빙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크릴새우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 더 네네. 수온이 낮아진다는 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예전에 살았던 환경이 굉장히 크게 다르지 않고 뭐 그런 환경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흔하게 있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했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화석들은 아마도 그 틀 자체가 오랫동안 어떻게 운 좋게 유지되는 그런 조건에서 생존한 애들이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DNA 자체는 항상 변하거든요. 아 그래요? DNA가 항상 변하고 돌연변이가 생겨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실러캔스 같은 애들은 DNA가 조상에 비해서 얼만큼 변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DNA 또 좀 다른 예를 들면 어류에 비해서 덜 변해 있어요. 그래요? 예. 혹시 그러면 예전 실러캔스랑 지금 실러캔스랑 둘이 암수가 만나서 뭔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도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몇 년 전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년 단위로 올라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조금 뭐 몇만 년 혹은 몇십만 년 혹은 몇백만 년 됐을 때는 다른 동물들보다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게 DNA 자체가 딱 봤을 때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나무 이렇게 가지를 그려서 개통을 그리는데요. 가지의 길이를 브랜치 랭스라고 이제 영어 그대로 브랜치 랭스라고 하는데 이 브랜치 랭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 다른 동물들의 DNA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공유한 서열들을 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서열을 가질 수 있을지 대충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조상의 서열로부터 얘가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보면 많이 바뀐 애들은 가지가 길어지고 적게 바뀐 애들은 가지가 짧아요. 실러캔스, 그러니까 어류의 그림을 쫙 개통수를 그려보면 실러캔스 같은 경우 가지 길이 꽤 짧은 편이에요. 그럼 조상으로부터 좀 DNA 시퀀스도 서열도 좀 적게 변한 편이에요. 네. 정프로 질문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거꾸로 하면 결국 우리가 그 종분화되는 거를 역으로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분화되려면 생식적 격리가 생겨서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일단 말씀하실 때 얘네들은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변했다고 그러면 얘네가 만났을 때 요즘 최근 들어서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곰 폴라베어하고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가 만나잖아요. 원래는 걔네가 이제 같은 거였는데 북극에 가서 고립돼서 걔네는 이제 하얗게 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다시 만나서 자손이 나온단 말이죠. 예, 회색곰과 언제 나와요? 예, 그런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만약 얘네들도 비록 한동안 못 만났지만 만날 기회만 주어지고 그 조성만 해주면 유전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혹시 그것도 다시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능할지도 아 원래 A라는 친구가 A-A, 2-로 이제 나뉘었어. 근데 A-랑 A2-가 언제 또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고 다시 또 둘이 결합해갖고 원래 A 같은 애들을 자손으로 또 만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갈라졌던 애들이 다시 만나면서 새로운 종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 분화라고 하는 게 사실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건 인간이 편의상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건데 그래서 종 분화가 결국은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는데 갈라져서 다른 종이 나오잖아요. 왜 결과적으로 다른 종이 나오냐 할 때 이 생식 장벽이 생기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종과 종을 가르는 장벽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애는 여름에 나오고 어떤 애는 겨울에 나오면 이제 시간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어떤 애들은 구애하는 그 습성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매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생식기 구조가 아예 안 맞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 맞는다고 할지라도 유전적인 것 때문에 심지어 수정이 되고 나서도 발달이 안 돼서 종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걸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 그거에 있어서는 얼만큼 서로 다른 집단에서 독립적인 변이들이 많이 누적됐냐예요. 원래 같은 집단에서는 변이들이 생기면 그 생식을 통해서 이렇게 변이들이 섞이거든요. 근데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집단에서 생기는 변이랑 이 집단에서 생기는 변이가 달라져요.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얘네들 다시 교배를 시켰을 때 이 집단에서 한 개체를 뽑고 이 집단에서 한 개체를 뽑아서 교배를 시켰을 때 서로 본 적 없는 만나본 적 없는 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종의 알러지 반응처럼 이게 변이들끼리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의 인테그리티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실러캔서 이런 그 종들 만약에 이게 변이가 쌓이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면 변이들끼리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고립돼 있어도 다시 만났을 때 교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실러캔서가 그렇다면 얘는 세포 차원에서 분자생물학적으로 가서 DNA를 복제하는 DNA 합성 효소가 결국 돌연변이 생기는 거기 에러잖아요. 우리가 이 타자칠 때 타이포 나는 것처럼. 그럼 얘는 그 프루프리딩 기능이 교정 기능이 더 뛰어나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교정을 더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정이란 이야기가. 게 뭐예요? 이게 타자 치다가 오타나면 우리가 네. 우리가 자외선이나 뭐 화학 물질 같은 거에서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 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색체 한 세트를 엄마 거 아빠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빠 게 망가지면 엄마 거를 가지고 다시 아빠 거를 수선하고 이런 그 이렇게 수선 리페어를 계속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추운 데서 살면 더운 데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덜 변이가 덜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수명이 길면 아무래도 세대가 짧아야지 변이들이 빨리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세대가 길면 그 속도가 또 느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그 쇳물 주조 비유가 참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이 틀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쇳물이 유전에 해당한다면 틀이 변하지 않으면은 보통은 틀 자체가 환경에 의해서 변하면 생명체가 쇳물의 조성도 바꿔볼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쇳물 조성 자체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로 유전 변이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그 틀 자체가 예를 들면 틀에서 잘 찍혀 나온 조각들만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쇳물의 조성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사실 조각의 뭐 강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어느 정도 가장 그 틀에 맞는 안정적인 쇳물의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만큼 조각이 섬세하냐 둔탁하냐에 따라서 쇳물 조성도 조금 달라야 될 수 있잖아요. 그 쇳물의 조성 자체도 사실 틀에 어느 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A의 모습이었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 다시 A쯤이 너무 좋아. 그래서 A로 살다가 환경이 바뀌면서 B로 갔는데 다시 환경이 A쯤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생물도 다시 원래 우리 조상 모습대로 고래, 지느러미가 팔다리가 됐다 다시 지느러미가 됐잖아요. 아, 육지로 갔다가 다시 간 거니까. 네,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물에 살다가 위로 올라가서 팔다리 했다가 다시 지느러미로. 그래서 이게 저는 고래 부분에서 이게 또 재밌는 게 고래가 여전히 폐로 호흡하고 막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느러미였던 게 육상 생활에 맞춰서 팔다리가 됐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면서 지느러미 다시 돌아갔잖아요. 근데 아가미는 발달을 못했잖아요. 그러게 왜 굳이 500만 년, 1000만 년 지나서 고래가 어쩌면 아가미를 선택할 수도. 근데 이미 고래가 지난 세월이 몇 천만 년 단위인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은 게 아가미는 이미 다 퇴화를 해버려서 이걸 다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지느러미에서 팔다리 됐다가 지느러미 되는 건 거의 그 다시 이거 변형시킬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그 특징이 다시 돌아간 것 같고 진화에서 얘기하는 이게 evolvability라고 하거든요. 진화 가능성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데 고래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지느러미 시스템을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진화 가능성 evolvability가 훨씬 높고 아가미를 다시 하는 거는 evolvability가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가미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퇴화해버려가지고 에너지 소비 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래는 육지로 나오면서 항온동물로 변환했고 항온동물의 체온을 유지하려면 요구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났고 산소도 산소고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고래 커졌잖아요. 항온 동물이잖아요. 근데 원래 어류들은 다 얘네들은 변온도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미로 물이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고래가 설사 그냥 상상을 해서 아가미를 진화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 찬 바닷물이 계속 몸 안을 휘가고 나가면은 체온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지 않을까. 아가미 호흡하고 폐 호흡하고 맞네. 와. 맞아요? 그러니까 진화적인 제약이라고 상상해요, 그냥. 진화적인 제약으로 부를 때 변온동물에게는 제약이 아니었던 게 이게 수온의 손실 아가미 시스템이 물을 몸으로 하는 거니까 체온 손실이 엄청나게 있는데 기껏 그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체온의 손실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아가미 호흡과 폐 호흡에서 단위 시간당 이용할 수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불에가 폐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 진출할 때 그러니까 아가미가 폐가 된 건 아니에요. 예. 물고기 이렇게 이게 불에 있죠. 이게. 예, 불에 자기 부력 조절하는 불에가 네. 폐가 됐다고 생각하고 폐어에서는 그걸 폐로 쓴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알아보기에는 원래부터 폐랑 비슷했던 물고기들도 좀 그 호흡할 때 보조로 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경고로류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물고기라 보는 애들에서는 불에로 더 전문화됐고 육상동물에서 폐어 같은 애들은 폐 쪽으로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가미는 퇴화를 했죠.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 육상동물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해양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가미가 퇴화를 하고 근데 다시 안 만들어내. 예를 들면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수염고래 같은 애들이 그 수염 구조의 일부를 아가미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표면적이 엄청 넓으니까 아가미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진화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아가미 구조가 가지고 있었을 때 거기에는 체온 상실이 그런 진화적 제약, 아가미 같은 구조를 다시 못 만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약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제가 고려 질문이 하는 게 아까 지금 지느러미가 팔다리 다시 지느러미가 되고 그 왜 물고기는 이렇게 꼬리치잖아요. 근데 고래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도 그러면 결국 돌아가서 다시 수정한 돌아가는데 맞게 되는 그 차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전 갑자기 요거는 팔일 것 같은데 꼬랑댕이는 다리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인어공주 보면 다리예요. 육지에 살던 그 척추 구조 이런 것들이 돌아갔을 때는 이거보다는 이렇게밖에 못 되는 건가요? 꼬리는 어차피 척추 동물도 꼬리 뼈도 있고 원래 다 꼬리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헷갈린 게 지느러미가 꼬리에서 만들어진 건지 다리에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드린 질문은 살다가 우리가 방향. 앞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래가 꼬리 이렇게 치려면 우리로 치면 옆으로 누워서 흔드는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게 척추의 구조를 제 질문은 그거. 네. 그러면 다리일 가능성이 더 큰가? 이건 확인해보면 바로 나올 텐데. 또 하나 물고기들은 불에를 갖고 물 속에서 위아래를 조정하는데 고래는 불에가 없고 그럼 물 속에서 위아래 방향의 운동이 중요하고 중요한 걸 생각하면은 지느러미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도우는 지느러미의 방향이 이것보다는 이게 유리할 것 저는 출발 자체가 유부리를 떠나서 제약이 그렇게 제약이 그렇게 된 아까 그 말씀 그렇게 된 것이 이거 된 진화적 거냐? 제약이. 이것은 그냥 상상 네, 네. 질문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적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진화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간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거는 고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미생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고래는 제일 비슷한 애가 이제 하마잖아요. 친척으로 따지면. 하마랑 그 어쨌든 고래도 대장이 있을 테니까 대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하마랑 비슷한 게 더 많아요? 아니면 비슷한 환경에 살고 비슷한 거 많이 먹는 상어랑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고래 미생물은 이제 본 적이 없는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걸 추론해 보면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박쥐 같은 경우는 곤충을 많이 먹는 박쥐들은 조류랑 많이 비슷하고 그런 것처럼 아마 얘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애가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뭘 먹느냐가 어쨌든 뭐 계속 그 영양분 공급해줘야 되고 아마 그럴 테니까. 그리고 장은 미생물의 집이니까 얘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김치찌개를 계속 끓여 먹고 갈 거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양식을 먹고 갈 거냐에 따라 되는 것처럼 어떤 먹이가 들어와서 다느냐 그 차이니까. 고래도 응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게 하죠. 아 그래요? 보셨어요 언제? 그 사진 같은 거 엄청나게 하죠. 아 그래요? 그게 또 이렇게 탄소 순환에 엄청나게 영양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그 대양에서의 이 물질 순환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죠. 제가 아는 포유류들은 응가할 때는 다 정지 상황에서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힘을 줘야 되고 어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포유류들은 다 뛰어다니다가 디디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저 근육 조절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대체로 포유류들은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힘을 줘서 배출을 하는데 고래 하는 장면까지는 못 보신 거죠? 인터넷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가 그냥 물고기 키우면 걔네 이렇게 막 달고 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나와서. 그러니까 아까 이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비슷해지는 거라면 아마 그 볼일 보는 것도 그냥 굳이 뭐 쓸 필요가 있을까. 물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혹시 바닷가에서 이렇게 소변 보시고 몸 흔들고 고래도 뭐 다 우리 포유류니까. 고래가 만드는 그 똥 그거 뭐 용연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토한 거 아니에요? 토한 거? 토한 건가요? 그거 되게 그 이렇게 비싼 향 팔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항해 시대에 나오는 그 같아요. 일종의 결석이라고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결석처럼 이렇게 쌓인 거를 한번 토할 때 뭐 그게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뭐 킬로그램당으로 따지면 뭐 금보다 더 비싸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네 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찾으러 다니시게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 좋습니까? 네.